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째 10주차 3교시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 지난 시간에 끝맺으면서 드렸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현재는 그 안전성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유보해야 된다. 이게 생명윤리의 관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소의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생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는데 그 위가, 그래서 위장이 4개잖아요. 일단 삼켰다가 다시 나와서 그걸 발효시키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사료를 먹은 다음에 사료가 올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소화돼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산에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소가 그러한 식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본래적인 그 소화 기능에 벌써 이상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그 풀을 통해서 형성됐던 그 영양 성분이 단백질로 바뀌어지고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니까 자기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켜요. 특히 뇌 안에 있는 그 단백질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니까 소한테 신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는 단백질 사료를 먹으니까 빨리 성장해서 금방 몸집이 커지니까 사료비가 적게 들고 금방 도살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택하는데, 그 소들을 또 소비하는 곳이 어디나?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그럼 맥도날드 햄버거를 우리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먹다가 소가 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소가 사람을 먹어요. 이제 인간이 그 광우병 걸린 소에 노출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것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지금 그러한 소들이 지금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게 되면 소처럼 인간의 유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본래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근데 그 유전자 구조를 인공적으로 바꾸면 예상치 못하는 돌연변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게 뭐냐? 그것에 대한 분석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 안전성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식품이 우리 식탁의 혁명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식탁의 위기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내용은 보충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이제 우리 교재의 제일 뒷부분,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의 제일 뒷부분 보면 생명윤리와 환경 문제가 나오죠. 환경 문제. 그 뒷부분의 내용을 제가 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또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인류가 일찍이 겪지 못했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생명 문제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라고 했는데, 또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생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생태계에.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공간을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생명은 연결돼 있어요.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게 결국은 생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생명 문제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 또는 유전공학의 관점에서만 분석을 해왔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마에 미치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생명체의 문제뿐 아니라 자연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태계. 자연 생태계라고 해요. 자연 생태계. 이 자연 생태계가 오염되면서부터 수많은 종들이 지금 멸종되고 있어요. 바다가 오염돼서 지금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육상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백 종의 종들이 멸종되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 오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식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보호운동을 펼쳐나갔지만 지금은 환경보호가 아니에요. 생명보호예요. 생명중심주의.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과연 환경이란 무엇이고, 그 환경의 문제가, 생태계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를, 그 연관성을 한번 학문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인간 밖에 있는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나눠놨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한 거예요, 환경을. 인간의 의식 속엔 나는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고 자연은 나에게 종속돼 있다. 이러한 잘못된 계몽주의가 심어준 인간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게 되면서부터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나고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겪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 환경을 이해하는 그 환경학에서 환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 이건 시험 문제도 나오기 좋은 건데, 엔트로피 이론이다. 엔트로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여러분 화학 시간에 좀 많이 배우셨죠? 엔탈피. 들어보셨죠? 엔탈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 클라우지우스가 발견한 연력학 제2법칙. 다시 말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후의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줄 것 같으면 이쪽에서 늘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결과는 또 에너지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태계를 그냥 이렇게 먹이 사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환경을 거대한 에너지의 순환 체계로 보는 것이 엔트로피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문명 비판가고 또 환경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리프킨이
제시한 건데, 이 화학과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환경에 가지고 와서 환경도 에너지의 순환 체계다. 총 에너지, 여기 총 에너지 이꼬로 가용 에너지 플러스 불가용 에너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환경은 하나의 에너지의 순환 체계인데 총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그런데 총 에너지는 가용 에너지와 불가용,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나눠지는데, 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쓸 수 없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일정하게 맞추려면 이게 줄었을 때는 이걸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일정하다면 이게 올라가면 또 이건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용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될수록 불가용 에너지, 쓸 수 없는 에너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쓸 수 없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태계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마치 누가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딱딱 연결되어서 완벽한 체계를 통해서 조절과 항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태계 질서가 한쪽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또 소비한 만큼 또 에너지를 다른 생명체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비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또 생산하는 거고 이쪽에서 소비하는 것이 또 이쪽에서 생산하는 거야. 이게 맞물려 있어요. 내가 소비할 것을 저쪽에서 생산해주고 저쪽에서 소비할 것을 내가 생산해. 예를 들면 이 식물들은 우리에게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잖아요. 인간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식물들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고 인간 때문에 식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서로 에너지를 순환시켜서 평형 상태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그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아. 그리고 자기는 받기만 하고 대량으로 소비만 해. 그 생명체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생태계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부터 이 생태계 안에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다 소비해버려. 그러면 생태계에다 자기가 또 생태계가 필요한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소비만 해. 그리고 주지를 않고 주는 대신 뭘 주냐 하면 쓸 수 없는 에너지, 불가용 에너지. 이게 환경 파괴 물질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순환될 수가 없어요.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들이야. 썩는데 뭐 몇천 년, 몇만 년. 그러니까 인간은 소비를 하고서 내놓는 것은 다 파괴한, 인간이 내놓는 건 다 파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동차 매연가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연료 에너지들을 인간이 다 써버려. 이제 이게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가용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가용 에너지는 증가시키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고 존속할수록 환경 문제는 계속 악화돼서 돌이킬 수가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환경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비관주의. 엔트로피론은 비관주의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제레미 리프킨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 환경을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두 번째 관점은 아까 엔트로피 이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래요. 가이아. 여러분 가이아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의 여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영어에서 지오라고 그러죠. 지오라고 하는 뭐예요? 땅이란 뜻이지, 땅. National Geography, Geometry, Geography. 이 지오라고 하는 거, 땅에 관한 거예요. 이 대지의 여신이 땅을 잘 보존시킨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땅을 혹사시킨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 대지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이 가이아 이론,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제임스 러블락이라는 사람이죠. 제임스 러블락. 이 이론을 쉽게 말한다면 환경 유기체론이에요. 환경 유기체론 또는 지구 유기체론.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만이 유기체가 아니라 인간도 유기체고 식물도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지구가 이게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무생물이 아니에요.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 숨쉬느냐? 여러분 유기체의 특징이 뭘까요? 대표적인 특징. 생물학 시간에 배웠죠. 유기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조절과 항상성. 조절과 항상성.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해요.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내부 온도를 높이고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생명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조절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것을 이걸 자연상수라고 하는데 이 자연세계를 보면 자연상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데 일정하다는 거죠. 상수.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하나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려는 하나의 성향이 있는데 보십시오. 왜 인간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왜 나무는 인간보다 더 크게 자라고 저런 형태를 가졌느냐.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각자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형태와 상태, 그 내부적인 모든 순환 구조를 일정하게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생물체의 모양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자신의 조절하는 특징이 다르다는 것은 자기만의 하나의 그 항상성,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가 조절과 항상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0억 년 전이나 5억 년 전이나 5천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대기의 밀도, 대기의 분포, 산소, 수소, 질소 이런 대기의 분포, 밀도, 대기의 온도, 습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50억 년 동안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구가 자기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왜 비가 오느냐? 온도가 더워지면 수분을 증발시켜서 온도를 또 내리는 거예요. 또 너무 내려가면 또 다시 태양열에서 다시 수분이 또 증발해서 다시 또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지구가 스스로를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절과 항상성을 가져서 인간이 환경에 치명적인 핵무기를 몇십 개 터뜨린다든지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 생태계, 자연 또는 이 환경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의 오염의 문제는 조금씩 점차로 인간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의식을 갖게 되면 개선될 수밖에 없다.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이 가이아 이론은 낙관주의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관주의적인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낙관주의적인 입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잘 참조를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환경은 이제 무너진다, 인간은 파멸한다고 봐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좋아진다고 봐도 안 돼요.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사이에서 그 비관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낙관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오른 롬보르라는 사람이죠. 비오른 롬보르.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롬보르라는 사람은 비관적 낙관주의 내지는 낙관적 비관주의,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환경 문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환경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개발하면 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은 이윤을 추구하면 돼. 지금 환경이 이렇게 오염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학자들이 너무 경제적인 이익을 그냥 자연을 막 훼손하고 지금도 아마존강 유역을 그냥 불태우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아마존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풀을 심어서 소를 먹인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환경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환경학자예요. 환경학자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지구상의 종들이 지금 계속 수백 종씩 멸종되고 있고 환경의 미래는 어둡다. 자꾸 비관적인 주장을 비판적으로 해야 환경을 보호하게 되니까. 근데 이 두 입장은 너무 자기 입장 중심이에요. 환경학자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경제학자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 둘을 중재한 사람이 비오른 롬보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덴마크의 통계학자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환경운동가였어요. 그린피스 대원이었어요.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TV를 보다 보니까 줄리언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환경 문제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사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되지 환경이 인간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환경이 인간을 먹여 살립니까? 관심 없어요. 계속 개발합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비오는 롬보르가 격분해서 방송국으로 달려간 거예요. 당신 그냥 두지 않겠다. 나는 그린피스 대원인데 환경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찾아갔더니 벌써 나가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롬보르가 그 줄리언 사이먼 경제학자가 너무 환경을 우습게 보는 그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낙관적 경제학자라는 하고 나는 책을 쓰려고 막 하다가 책을 쓰는 동안에 책 제목을 바꾸게 됐네요. 정반대로 비관적 환경주의자라.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려고 그러다가 책을 쓰다 보니까 환경학자들이 더 심하다는 거야. 너무 환경을 나쁘게 본다는 거야, 비관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면 통계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는 통계들을 쭉 보니까 환경학자들이 말했던 거와는 달리 그 통계와는 달리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숲의 면적이 50년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야.
환경이 오염됐으면 숲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숲이 늘어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 환경이 개선되고 있구나. 이 환경학자들이 너무 허풍을 떨었구나. 과장했다. 그래서 회의적 환경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야, 이 사람 말이 맞다 또 인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이 사람의 통계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숲의 면적이 는 것은 환경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다가 화석 연료를 쓰다가 지금 석유 더 나가서 지금 전기 원자력 에너지 연료와 에너지가 대체된 거지. 그래서 나무 대신에 다른 연료를 쓰는 바람에 숲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연료가 변화된 결과지 환경이 개선된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 낙관적으로 나가지 않고 중보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나가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결론적으로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